안녕하세요. 서울시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전문가 웨비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5월 7일, 한 20일 전이죠. 저희가 1차 생명을 살리기 위한 제안 웨비나를 하면서 그때는 이제 주로 다양한 이제 시민단체와 삶의 현장에 있는 분들과 함께 다양한 이제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1차 제안을 하면서 디지털 케어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생겨난 정서적인 우울, 외로움 이런 거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교훈을 얻었었습니다. 오늘 시민들의 우울과 자살 예방을 위한 2차 전문가 웨비나 오늘은 중앙자살예방센터장님 포함하여 여러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오늘 지금부터 한 2시간 또는 2시간 반 정도 정말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얘기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 토마스 인설이라는 전 미국 정신보건연구원 원장이 어떤 정신보건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서비스가 예방이다 이렇게 해왔는데 현대 정신보건에서는 예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프리벤션, 예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프리엠션.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통해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다. 어떤 분들이 아직 뭐 우울, 자살 이런 게 심각하지 않은데 너무 이제 난리를 피는 거 아니냐. 너무 이제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주제를 지나치게 이제 다루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심리방역에 성공했던 이유도 어떤 선제 공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제적 대처. 오늘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 여파로 지금 실직, 수입 감소 또 사실 그 학교 오늘 처음 나온 친구들 중에 나왔다가 바로 간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적응의 어려움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함께 다뤄야 할 어려운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쨌든 이 생명과 관련된 주제가 정말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한 이제 세 분의 발표자와 토론자분들 이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진행하기 전에 토론자분들 소개시켜드리고 저희 이 발표자들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분으로 각계각층에서 5분 정의가 모셨는데요. 네, 첫 번째 저희 발표 후에 토론해 주실 분으로 조성돈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센터장님 바쁘신데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연은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자작나무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와 함께하는 자살 유가족 당사자 모임 자작나무의 정용채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요즘 실무자들의 대표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들의 대표로 김우영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님께서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장미 서울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님 곧 도착할 예정이고요. 네, 발표는 오늘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을 맡고 있는 저랑 또 서울시 이 자살 예방 연구를 위해서 저희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랑 협약 체계를 구축해서 지난 1년간 서울시의 많은 자살예방센터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토의를 해왔던 박건우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원님께서 오늘 발표를 함께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서울 시민들의 우울 감소와 자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실천을 우리가 해야 하는가 박건우 선생님 모셔서 첫 번째 발제 약 20여 분의 시간 동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건우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박건우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사회역학이라는 분야를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정신질환과 자살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역학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역학이라는 건 어느 정도 많이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회역학이라 하면
그 질병 혹은 장애 등의 영향을 미친 요인들 중에서 사회적 혹은 사회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이태원 사태 이후에 이제 역학 혹은 의학 분야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거는 이제 팬데믹이 어느 정도 주춤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2 혹은 코비드 19이 엔데믹한 상황으로 넘어왔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정신건강 악화를 막고 또 자살 예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발표를 할 텐데,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금 거시적인 측면의 것들입니다. 뒤에서 두 분의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은 이제 임상적이거나 아니면 예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혹은 또는 이제 서울시 차원에서 지금까지 방역 대책이 잘 이루어졌는지 혹은 거기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사회역학적 혹은 사회학적인 담론을 한번 던져보려고 하고요. 지금까지 정신건강 증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신건강 증진은 뭐 여러 개입 요인들이 있겠지만 크게 지역사회 영향을 강화하거나 네트워크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적절한 개입, 예를 들면 심리적인 지원 혹은 약물학적인 개입, 나아가서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임상적인 개입을 통해 가지고 정신건강 증진을 이루었다는 측면이 있다면은 코비드 19은 기존과 다르게 물리적인 거리를 둬야 하는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 때문에 그런 대응 전략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발표하실 선생님들께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첫 번째로는 바이러스가 과연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들을 가져올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코비드 19이 팬데믹까지 넘어갔고 그 다음에 사회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는데 그 많은 부분들이 바뀐 것들 중에서 표준이라고 삼았던 사회적 현상들이 바뀔 것이냐가 지금 되게 화두인 것 같아요. 유명한 미래학자들, 뭐 예를 들면 유발 하라리랄지 아니면 다른 지젝 같은 철학자들이 뭐 이와 관련돼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정신건강이나 자살 문제 혹은 사회 문제와 관련돼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면은 언택트,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를 무조건 둬야 되는 이 상황이 과연 이 코비드 19 이후에 표준이 될 것인가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던 어떤 사회적인 특징인 이 집단주의나 공동체주의의 성향이 무너질 것인가라는 문제가 또 하나 있고요. 이제 학자들은 주로 집단주의는 붕괴되고 개인주의가 성행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측면에서 오프라인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온라인으로 가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많은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지속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비드 19 이후에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이 언택트, 그와 반면에 디지털 상에서의 초연결이 표준이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비대면과 초연결이 표준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정신건강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직 합의를 이룬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다른 하나의 측면에서는 사회적 연결망이 새롭게 구성이 되고 있는데 기존의 이 물리적으로 이루어졌던 사회적 연결망은 주로 대면 접촉,
그래서 자기가 일터든 아니면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든 자기가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반을 가지고 사회적 연결망이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게 과연 향후에 세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온라인으로 옮겨가 가지고 사회적 연결망이 재구성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사회 연결망적인 측면에서 되게 과밀한 사회였습니다. 개인주의가 사회 기반이 아니고 공동체주의이다 보니까 내가 소속한 집단이 곧 나라는 어떤 정체성을 개인들이 갖게 됐었는데 이게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은 이런 언택트 혹은 초연결, 그 다음에 개인주의 성향,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가는 이 뉴노멀의 시대에 우리가 도달했을 때 거기에 분명히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게 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추론을 해봤을 때 거기에 적응을 못하는 인구가 바이러스에 현재 쉽게 노출되고 그로 인해서 치명률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높은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저의 예측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소득층이나 노인이나 아니면 실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뉴노멀에 적응을 못하고 있고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노인 같은 경우는 어떤 임상적인 기전에 의해서 취약계층이라고 한다면은 저소득층이나 혹은 실업계층 같은 경우는 적응을 못할 뿐더러 어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달지 아니면 보건이나 질병 문제 관련해 가지고 지식이 조금 부족한달지 하는 문제 때문에 바이러스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코비드-19 이후에 이런 뉴노멀이 등장하고 우리가 여기에 적응을 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뉴노멀과 관련된 기술과 또 그것을 풀어내는 정부 차원의 협치가 어디로 향하게 돼야 될지는 이제 명백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감염병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왔다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고 앞으로 이태원 사태 같은 소규모 클러스터 발병이 벌어질 때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바이러스에 취약하면서 동시에 이 바뀌고 있는 뉴노멀에 적응하지 못하는 계층일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방역 정책과 관련돼서 우리 사회가 한번 되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코비드-19을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와 그 안에 있는 함의 같은 것을 분석하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바이러스를 탓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 그 중에서도 앞에 말한 그런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타겟팅해서 낙인을 찍어왔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는 이 우한 폐렴으로 시작했던 이 집단 발병 사태 때문에 중국인 아니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이분들을 입국을 거부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신천지 31번 환자가 대구에서 발병을 했을 때 그 이후에는 신천지라는 집단을 타겟팅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태원 클럽 발 확진자가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성소수자 분들을 이제 타겟팅해서 낙인을 찍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낙인을 찍는 행위는 결국에는 방역 자체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낙인으로 인한 혐오가 재생산되면서 이분들의 정신건강까지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낙인과 관련돼서
그럼 과연 우리가 낙인을 왜 찍게 됐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방역 정책이 철저하게 이 위생 경찰 국가의 어떤 담론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 1988년도에 그 서울 올림픽이 있기 전에 에이즈 관련돼서 한참 이런 방역과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논쟁이 있었는데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입국을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사회가 어떤 뭐 동성애자나 HIV 에이즈에 대한 지식 수준이 떨어지기도 했지만은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한 번도 논의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메르스 이후에 어느 정도 우리가 고소득 국가가 되고 선진 국가가 되면서 이와 관련된 담론이 바뀔 줄 알았는데 메르스 때도 똑같았단 말이죠. 그때도 슈퍼 전파자라는 워딩을 통해서 그 감염의 확산을 낙인을 찍고 그 다음에 삼성의료재단과 같은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방역 정책이 기술적인 수준 혹은 정책적인 수준에서 발전을 했을지 몰라도 어떤 담론 수준에서 혹은 사회적인 논의 수준에서는 전혀 어떤 합의를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감염병 유행이 있었을 때 우리의 자유를 얼마 정도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제한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토론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K 방역이 성공적이었다라고 자화자찬을 하고는 있지만은 단순히 과학이나 기술이 진보한다고 해서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인 담론 자체도 진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펼치고 있는 방역 정책이 박멸과 퇴치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거는 예전에 뭐 폴리오나 이런 감염병 질환을 퇴치하기 위해서 1970년대 이전에 썼던 어떤 사회적인 담론인데 우리는 뭐 HIV 에이즈나 메르스나 사스 이후에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감염내과 전문의 선생님들도 그렇고 역학을 전공하는 이제 보건 쪽에서도 이거는 관리의 문제지 절대 박멸 혹은 퇴치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갈 수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오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회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특히 언론 보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박멸과 퇴치, 그 다음에 경찰 국가라는 담론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확진자 혹은 자가격리자한테 낙인을 찍고 이분들을 혐오하는 형태로 계속 이 담론이 바뀌어 왔고 그 다음에 그 낙인과 혐오를 받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제일 약한 계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의료사회학의 아주 초기에 나왔던 이론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방역정책, 그 다음에 이 코비드19의 유행에 따른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의 측면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탈코 파슨스라는 1950년대 사회학자가 주창을 한 이 병자 역할 혹은 병 역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구조 기능주의로 분류를 하는데 이 당시 탈코 파슨스가 이 이론을 만들 때는 감염병이 주로 의사들이 보는 질환이었어요. 지금과 같이 암이나 당뇨, 결핵과 같은 만성 질환이 많아지거나 그런 시기가 아니었고 주로 뭐 결핵이나 폐렴 이런
질환들이 유행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탈콤 파슨스는 의학 혹은 의료가 사회의 한 부분으로 작용할 때 이 병자 역할을 강조하면서 아픈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프게 되면 정상적인 사회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책임을 면제를 해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픈 상태에 대해서는 블레이밍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를 들어 방역 정책 안에 있던 사람이 자가격리를 위반한다 할지 하면은 그 사람을 탓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태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딱 못을 박는 겁니다. 그렇게 그 병자나 환자에게 책임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환자는 최선을 다해서 이 상태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료진을 포함한 전문가의 도움을 얻고 협력하려는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이론이 1950년대, 60년대 미국 의사들에게 아주 각광을 받았는데, 그 전에는 병에 걸리면은 뭐 마녀 사냥을 한달지, 병에 걸린 사람의 게으름이나 아니면 상태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 이론이 나옴으로써 비난의 대상은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아니면 특정 상태인 거지 환자가 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역 정책을 다시 수립할 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코비드19의 유행과 관련돼서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거나 아니면 자살 욕구를 느끼는 분들한테 그거는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태의 문제이지 너 자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방역 정책의 메시지를 수정하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대를 해서 1950년대에서 60년대 가지고 있는 병 역할이 의학 자체에 기여를 했고 상호작용을 했다면은 우리는 그 의학을 넘어가지고 복지국가 혹은 정부가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복지 서비스, 사회 서비스, 그 다음에 의료 제공과 상호작용을 해서 이를 극복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현실적인 제안을 조금 드린다면은 첫 번째로 방역 정책에 있어서 지금은 코비드19에 감염된 사람의 정보를 너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바꿔서 어떤 상태나 사건 중심으로 바꿔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루에도 수십 통씩 재난 문자 이런 걸 받다 보면은 좀 걱정이 되는 게, 그런 문자를 계속 하게 되면은 사회에서 확진자나 아니면 자가격리자에 대한 낙인을 당연히 찍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지만 확진자나 아니면 코비드19에서 나으신 분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달지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이 방역 정책을 조금 수정해서 사건 혹은 상태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돼서는 모두 무료로 검사도 받고 정신 상담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정책으로 방향이 좀 수정돼야겠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이 코비드19 관련돼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 취약한 사람들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비대면을 확대하면서 그 정부하고 취약계층 사이에 줄 혹은 사다리로 표현할 수 있는 연결망이 다 끊어진 상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신건강 문제를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기존에 있는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기존에 있던 사다리들을 다시 놓는 작업부터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대면 상황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면은 신기술을 도입을 해서 그 사다리부터
놓는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다른 분야로 넘어가야지 기존에 있는 취약계층은 내버려 둔 채 코비드 19 때문에 바뀐 그 뉴 노멀에만 적응을 한다면은 분명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이 두 가지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건우 선생님께서 이제 아주 임상적이고 실천적인 자살 예방 계획은 중앙자살예방센터장 및 아니 잠시만요. 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아마 이 상황에 대한 이해와 좀 의료 사약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자살 예방 계획을 짤 때 어떤 고려해야 될 점 이런 점들을 다시 환기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백종원 선생님 발표 시간인데요. 박건우 선생님이 오늘 또 좀 일찍 일어나실 수 있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있다고 하셔서 혹시 토론자분이나 또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박건우 선생님 발표에 덧붙이거나 또는 뭐 함께 이 논의는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 그런 내용이 있으면 잠시 이제 그 토론을 듣거나 이제 질문을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용치 선생님께서 이 토론 주과 이 발표와 관련해서 네. 우울 현상이나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시는 부분인데, 그럼 바이러스도 예방해야 되고 이제 비대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은 이제 총충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아직까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가 된 바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개인적으로라도 생각하고 계신 점이 있으면 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역학자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일단 근거에 기반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뒤에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은 자료를 보니까 실험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중장년층에게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여기 서울시 자살예방센터하고 하는 이제 워크샵 같은 데서 분석을 해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실험 문제가 다른 지역보다는 매우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중장년층이 실업 관련돼서 자살하는 위험이 컸는데 지금 최근 2020년 데이터만 가지고 봤을 때는 15세에서 29세하고 65세 이상 노년층이 위험한 걸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 정책을 펼 때는 근거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취약했던 계층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두 번째는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이 보건정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사업을 할 때 그거를 데이터로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역학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라는 게 이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발표자이신 우리 백종원 선생님께서 아마 또 들으시면서 질문이나 코멘트 해주실 또 너무 생기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해가지고 잠깐 정말 화면을 고민되는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아까 경찰 국가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뭐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이번에 기간에 뭐 제가 뭐 이탈리아나 영국, 뭐 덴마크 이런 데 있는 이 자살 예방 연구하는 사람들의 메일을 보내다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출근 못 하고 있더라고요. 아예 출근을 못 하고, 그다음에 애들이 학교를 지금 못 가는 거는 물론이고 뭐 음식 사러 갈 때 잠깐 외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이 인간의 자유에서 사실 행동을 제한하는 게
굉장히 강력한 제안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그 개인정보의 상당 부분을 이제 뭐 수집하는 거를 희생해서 어떻게 보면 다수는 행동의 자유를 얻은 면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거를 경찰 국가라고 이게 굉장히 인권을 문제가 될 수 있는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어떤 게 공익적인지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지금 확진자가 되신 분들이 이제 자기를 잘 드러내지 못하는 이제 감염 상황에서 그분들이 걱정되는 면이 있는데 또 우리나라의 그런 정책을 통해서 다수의 어떤 자유는 보장한 면도 있어서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경찰 국가는 조금 제가 요새 기사 중에 본 것 중엔 좀 센 표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 경찰 국가라는 표현을 썼던 거는 우리 사회가 범죄 예방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까지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논의를 하면은 사실 그 자체로는 경찰 국가이지만 사회가 합의한 수준이기 때문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특히 조금 심했던 게 이태원 사태 때 특히 개인의 위치 정보랄지 개인 정보를 아무런 동의 없이 모두 수집을 했단 말이죠. 방역의 차원에서. 근데 예를 들어 메르스 이후에 우리가 이거를 충분히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은 여기까지다라고 했으면은 만약에 그런 표현을 안 썼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경찰 국가라는 어떤 담론 혹은 워딩을 떠올리게 한 거는 아무런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국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특정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결하는 방식에서 나타났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 같은 경우 특히 그랬고 반면에 경기도는 조금 달랐던 게 경기도는 우리 인명검사 해주겠다. 그냥 와라. 이렇게 그러니까 경찰 국가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포용하는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거에 대한 효과는 비슷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의 개인 그 휴대폰 기록 조회하고 하는 그 개인정보 위반 수준이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 상당히 놀래요. 이런 정책을 펼쳤다라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담론 수준에서는 우리가 이번 기회라도 이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가지고 감염병 발생 시에 우리가 인격권 혹은 활동의 범위를 어느 수준까지 제한할지를 논의를 해보고 그걸 법제화해야 된다. 그래야지 개인정보 보호뿐만 아니라 어떤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담론에 대해서 형성이 되고 이제 개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호 선생님 어쨌든 이제 좀 거시적으로 우리가 우울 자살 예방 또 앞으로의 방역을 해나갈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지침으로 함께 논의해봐야 되는 큰 주제들에 관해서 저희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그런 발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새롭게 발생한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발표자인 백종호 선생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호 선생님은 현재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시면서 중앙자살예방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발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장 백종우입니다. 오늘 사실 그 초기부터 서울시 코비드 지원단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자살예방센터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선생님들이 지금 기간에 특히 대국민 전화 상담이나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주신 점 꼭 감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저는 한 20분 이내로 그 코로나와 자살 예방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많이 보셨던 그림이지만 재난 이후에 어떤 집단 반응입니다. 초기에는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구조를 향해 현장에 달려가는 구조대, 뭐 의료진 네, 응원하고 이제 국민적 당환압이 증가되는 이제 허니문 시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것도 못하는 나라는 바로 무너지는데 그게 그러면서 국민적 단합이 상승하다가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때로는 2, 3차 트라우마가 발생하면 굉장히 우울, 불안, 분노 같은 것들이 주감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게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뭐 일주기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 거의 뭐 2년, 5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인 후유증이 남기도 합니다. 뭐 이런 과정은 재난마다 매우 다르지만 저희가 그걸로 다른 재난에 비해서는 한 번에 일어난 어떤 커다란 자연재해가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으로 발생해서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또 감염 재난의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저희가 그럼 누구를 가장 이제 고위험군 또 도움이 필요한 분으로 볼 것인가에서 뭐 흔히 이럴 때 얘기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 기준 자체가 생명을 위협하는 또 사고나 그 상황에 처하거나 이걸 목격하거나 가까운 가족을 두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차적으로는 이번에 확진이 되거나 뭐 격리가 되거나 그래서 더 돌아가신 분들의 이 장례도 잘 못 치르고 계신데 이제 유가족이나 이분들을 구조하는 구조대, 뭐 의료진, 방역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가장 심리적 외상의 위험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전 국민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외상 후 스트레스를 말하려면 이런 정도로 좁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때의 외상 후 스트레스는 반응이라고 붙입니다. 이거 여기에 질환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나 이 재난 상황에서 즉 비정상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정상 반응입니다. 이때 우울, 분노, 불안 같은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고 대부분의 국민이 보이는 반응도 그래서 정상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제 일부는 그중에 질환을 겪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재난 이후에 정신건강 서비스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즘에는 심리방역으로 우리가 신체에 대한 방역과 함께 심리방역도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감염재난 시기에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제 정신건강 서비스, 재난정신건강 서비스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인데 이게 정상 반응이기 때문에 대개는 시간이 지나면서 1, 2주, 뭐 길어도 한 달 내에 이걸 이제 가위와 같은 회복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80%는 정상으로 돌아가고요. 한 이제 10% 전후가 이런 트라우마 반응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대부분의 재난에서 발생하는 경과로인데 그 중에 누가 그러면은 어떤 취약성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대표적으로 이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은 우울증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보다 보통 몇 배 이상 흔하게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미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이런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나타나기도 하고 기존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저하되면서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좀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나 새로운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치료받고 있던 분들을 잘 돌보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시기에는 감염 재난은 다행히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는 하지만 알코올이나 물질 사용 그리고 약물 또 마약 사용 등이 늘어날 수 있는 것들이 정신건강의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고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경험한 분들과 그 가족의 고통이 가장 크더라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래도 이 초기에 빨리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를 하면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는 연구들이고요. 또 이런 직접적인 피해자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첫 번째 사망자는 청도 대남병원에 중증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셨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집단 감염이 뭐 요양병원, 정신병동, 또 장애인의 거주시설 등에서 발생한 바 있고요. 마치 이 코로나가 이제 이러한 이제 우리 사회의 취약한 면을 어떻게 아는지 가장 아프게 공격해 왔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결국 이런 감염 재난에서의 자살인데 항상 재난이 자살을 증가시키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 여기 NEJM의 이 여러 가지 재난 이후의 자살을 비교했던 거에서 감소한 경우도 있고 전혀 변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증가한 경우도 있는데 홍수나 허리케인 같은 자연재난 때 증가가 보고되기도 한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동남아의 쓰나미 이후에 자살의 증가가 없었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뉴욕에서도 그랬고요. 반면에 이제 감염 재난이었던 홍콩의 사스 때에는 1년 내에 노인 자살이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찾아가 볼 수도 없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그런 외로움과 증가와 이제 고립, 사회적 네트워크가 단절되면서 자살이 증가한 게 아니냐. 또 사스나 이런 감염 재난의 공포가 노인에서 많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때 이제 첫 해에는 이 노인들이 취약하다라고 보시는 시각이 있고 또 이제 가까운 일본에서는 이제 미야기와 같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첫 해에는 아주 급격히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다가 2년 후에 이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뒤늦게 증가를 하느냐 했더니 여기는 이제 장년층이 처음에는 희망을 가지고 복구와 회복에 힘쓰다가 2년이 지났더니 결국 현실이 변하지 않는구나. 절망하게 되면서 이때 자살이 증가했는데 미야기 지역에서 특히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에서 더 많이 증가했다고 얘기되고 있고요. 원전 사고, 그러니까 인재와 자연재난이 겹쳐서 일어났던 후쿠시마 지역에서도 초기에 감소했다가 2년, 3년 시기에 다시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감염 재난 때도 초기에 또 허니문 시기에 감소할 수도 있겠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게 지연된 효과가 1, 2년 이후에 축적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매우 주의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우리나라의 지금 자살 사망자가 전쟁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제 일개사단 이상이고 2018년 기준으로 13,670명에 이르고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여기 관심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내용이고 이미 교통사고의 3배가 훌쩍 넘고 산재에는 10배가 넘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자살률이 급증했던 게 자살이 어떤 소득 수준으로과 일치하느냐? 라고 따지면 사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살의 증가가 이제 피크를 칠 때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물론 $100 이하이던 해방 직후와 심지어 90년대 초반까지도 $10,000대일 때만 해도 저희는 자살률이 낮은 국가에 속했습니다. 근데 한번 올라가기 시작할 때가 이제 IMF, 가계부채 대란, 미국발 금융위기 이런 경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급증했습니다. 이런 패턴은 일본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 위기가 자살률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대부분에 동의하고 자살률의 패턴 중에 경제적인 것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매칭이 잘 되는 것은 상위 10%의 소득과 하위 10%의 소득의 격차가 큰 것이 자살률과 상당히 일치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따진다면 이런 코로나나 이런 감염 재난 또 IMF도 그렇고 이 시기에는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자본을 늘릴 수 있는 기회고 최하층인 분들은 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이전 수준 이상의 자살 증가가 있을 수 있는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이제
자살의 원인을 물론 이건 경찰청 통계이긴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1위는 정신건강의 문제, 뭐 여러 가지 편견 때문에 이제 접근이 안 된 어려움, 두 번째가 경제적인 어려움, 특히 이게 서울시 좀 자살예방센터에서 작년에 보고하신 거에는 이 경제적 문제가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전에보다도 어려움에 처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전보다 변화가 높았던 층이 가장 위험했다고 작년에 보고하신 걸 보고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했는데 이 계속 낮은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중산층에 있다가 더 떨어진다든가 자영업을 하다가 위기에 빠졌을 때가 변화가 큰 거고 이때 스트레스 요인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 상황이 지금 이제 두 번째 위험이고요. 세 번째가 건강의 문제인데 코로나 자체가 건강의 위험, 특히 사망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감염 재난이기 때문에 이 자살의 문제를 일으키는 이 삼중고가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자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건 누가 생각해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행스러운 거는 2018년에 국회에서 이제 법이 통과되면서 저희가 항상 자살 예방 대책을 올해에도 이제 2020년 9월에 2019년 통계를 가지고 대책을 세웠으니까 얼마나 늦게 알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2달 전에 통계를 경찰청 통계를 받아서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추이를 보시면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2018년이 요 그래프 여기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2019년과 20년에는 상당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2019년보다도 더 5% 정도 감소했습니다. 3월 자살률이. 정말 다행스러운 통계인데 지금 일본에서는 이제 경찰청 통계를 한 달마다 받고 있는데 4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4월 통계에서 20% 감소했습니다. 19년에 대비해서. 그래서 이게 어떤 전쟁 시기나 재난 시기에 초기에 오히려 외적 스트레스에 대응하면서 자살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이게 중국 통계는 잘 알지 못하지만 동아시아의 좀 패턴인가? 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올해 초의 통계는 상대적으로는 좀 괜찮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뭐 급격한 감소가 있는 패턴은 아닌데 이게 뒤로 갈수록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축적된 경제적인 뭐 영향이나 사회적 관계의 위축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금부터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국민의 인식을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서울대 유명순 교수님이 얘기한 걸로는 3월에는 불안이 높더니 2월에는 이게 분노가 높아지고 우울이 증가하기 시작하더라. 이거 재난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뒤로 갈수록 이제 분노와 우울이 증가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한두 명이더라. 결국 이게 가장 걱정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OECD 국가 중에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살률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감염 진화로 이게 더 단절된다면 더 위험할 수 있는 요인일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에서 조사한 거에는 이 핵심은 일상적 시기에 비해서는 불안이 높아졌다. 이거는 대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보시면 가벼운 뭐 우울감 이거 이제 척도를 가지고 검사한 유일한 결과거든요. 불안 척도들이 다 올라갔다. 그 다음이 우울 척도도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 약 80%의 사람들은 정상 범주에 있더라. 경증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제 이게 결국 심한 수준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불안 우울 합치면은 10% 정도는 이게 도움이 필요하다. 물론 이건 자가보고 척도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방역, 재난정신건강 서비스는 핵심으로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다행히 술은 별로 안 늘었다는 것이고요. 필요한 서비스에는 이제 마스크와 개인 위생이 제일 높았지만 심리방역에 대한 요구도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경제 위기가 대공황보다 높다 뭐 이런 보도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취업자가 줄고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하고 여행업이나 이런 데서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맨 밑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작년이랑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저희가 도우려면 이건 치료가 아니다. 이거는 위기에 빠진 사람을 빨리 발견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자원에 연결하는, 뭐 자살 예방으로 말하면 보고 듣고 말하기와 같은 심리적 응급 처치가 중요한 시점이고, 그래서 신속하게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 공무원이나 센터에서 접근이 어렵고 또 방역에 많이 지금 인원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는 굉장히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분들을 전화 상담하면서도 이분들이 지금 지금 2달째 월급을 받았다는데, 그 월급을 119에 전화해서 긴급 지원을 받을 생각을 못 하고 있는 분들도 2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과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자살이 단순하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4개의 스트레스 요인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때 위험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코로나가 하나 더 얹어지면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인데, 이때는 대면 서비스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본의 자살예방의원연맹에서도 1번이 상담사업의 비대면 SNS 홍보, 전화 상담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기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자살 예방도 몇 년 사이에 급속히 발전해 왔고, 여러 가지 자료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총리 주최의 자살예방정책위원회도 2년째 이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자체 중심의 네트워크와 인프라가 부족하고 접근에 어려움이 있고 범부처 간의 협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것들을 지금 저희가 코로나에서 성공하고 있는 게 3T라고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검사를 하면서 어려운 확진된 사람들을 이제 추적하고 적절한 치료로 경증은 생활치료센터, 중증은 중환자실에 배치하는 것들인데, 저희가 자살 위기에 빠진 사람들도 빨리 발견해서 필요한 서비스에 연결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적극적인 대책을 같이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앙자살예방센터 우리 백종호 선생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지금 좀 3시 55분 애매한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의 계획까지 제가 비교적 간략히 한 10분 내외로 해서 발표를 드리고 잠시 휴직 가졌다가 오늘 각계각층에서 오신 토론자분들하고 앞으로 서울시의 자살예방 대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더 자세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서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데믹 이후에 자살에 대한 이해에 관해서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용어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위험을 대처하자 이런 철학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아까 우리 그 백종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팬데믹 또는 재난 이후에 자살의 증가 여부는 재난에 따라 다른데, 현재 대표적인 팬데믹 이후에 팬데믹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홍콩 사스 때는 자살이 노인 인구에서 늘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증거가 있고, 또 스페인 독감 이후에도 이제 자살이 늘었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중요한 잡지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자살이 증가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미국은 자살이 증가할 것으로 상당히 내다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자살에 아까 우리 백종원 선생님 말씀하신 스트레스 요인들이 집중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스트레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 우울, 그다음에 종교적인 지지나 지역사회 지지를 할 수 없었던 지난 어떤 3개월간의 경험, 의료기관, 정신기관, 의료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경험, 또 지속되는 불안, 또 의료진이나 관련된 실무자들의 소진과 우울, 자살, 또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자살이 이제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또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그 실제 조사에 기초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카이저 파운데이션에서는 정신건강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적 외로움, 이걸 경험했다는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졌다. 예. 그 다음에 실직과 실직이 아니어도 지금 이제 저희가 가장 사각지대 중에서 잘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고용보험 미가입의 수익 감소자들인데 실직과 함께 수입이 줄어든 부분 또 수입의 불안정성 이런 분들도 사실 이제 자살 또는 정신건강 위험성에 더 높아진 부분이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서울은 이제 조금 더 위험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박건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는 혼자 사는 20대 또는 30대 초반까지의 불안정 고용 인력이 굉장히 많은데 중년 여성의 고용도 많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어떤 생업 내지는 삶의 계획들이 무너지면서 자살 위험을 갖게 된다. 사실 오늘 뉴스에도 20대 여성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어쨌든 그 20대 여성이었다는 이제 사실이 이런 부분들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자살에 일으키는 핵심적인 요인 두 가지는 어떤 서양 이론에서는 사회적 단절 이거 하나와 그 다음에 실직과 여러 경제적인 여파 이 두 가지를 거시적으로 가장 크게 보고요. 또 이것과 연관돼서 나타나는 알코올이나 폭력이나 가족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런 자살 요인을 부추기는 부스팅하는 요인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자살이 늘어난 효과를 크게 그래서 뭐 개념적으로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본다면 하나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유가족 저도 이제 유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현재 듣고 있고 또 확진자, 격리자 그리고 정서적 취약계층이나 정신과적 취약계층 중에서 진료를 제대로 그동안 받지 못했던 그런 그 그룹들 또 의료진들 이런 코로나 직접 관련되어 있던 분들의 속에서의 자살 증가 효과 이거가 하나 1차 효과라고 할 수 있고요. 2차는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회적 여파. 근데 이 사회적 여파가 어떤 계층을 가장 강타할 것인가 이런 거를 우리가 정말 전략적으로 잘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가 짠 계획에 좀 청년 계층에 대한 계획이 일부 없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라는 청년단체와 함께 청년단체에서 지금 심리 지원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서 저희의 직접적인 계획 안에는 이제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내용, 저희도 이제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계에서 조사한 이 불안과 우울에 대한 서울의 그 순위는 중상위권이어서 사실 서울은 불안과 서울 시민 전체가 이 코로나 시기에 느꼈던 불안과 우울은 낮지 않고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실제 확진자가 나타나는 비율도 전체 17개 지자체 중에 5위, 6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불안과 우울, 또 일상에서의 방해 이런 것을 서울 시민들이 이제 비교적 많이 겪었고 이미 서울에서 이 3, 4, 5호를 거치면서 실업 감소와 이제 실직, 수입 감소와 실직 이것을 겪은 가족들이 4명 중 1명 또는 가족 4명 중 1명이 4가족 중 하나 또 4명의 가족 구성원 중 1명에게 이런 수입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보고가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위협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생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 전체를 위한 예방 서비스 또 이런 고위험군 대상의 예방 서비스 또 개인적 차원의 예방 서비스를 국가마다 이제 영국 또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이 계획을 저희가 요약해서 보니까 어찌됐든 그 비대면 상황에서의 디지털 서비스 이것을 강조하는 일본의 내용과 비슷한데요. 이런 부분과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서비스 제공 이게 이제 각 나라들의 중요한 대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이 코로나 우울이 코로나 자살로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자살예방센터와 코비드 지원단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업을 논의했는데 지금 현재 코비드 심리지원단
7월부터는 코로나 우울 및 자살 예방 사업 지원단으로 전환해서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 또 새로운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하기로 했고요. 일단 7가지 사업, 대표적으로 7가지 사업. 아까 우리 백종호 센터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상담을 지금 상담해주겠다는 곳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상담 학회 또 코칭 학회 등등등 이런 분들이 실제로 막상 상담 연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 서울시 이 심리 지원단 특별 지원단이 모두다라는 이름의 이 여러 가지 심리 사이트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플랫폼을 기술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거 하나. 그래서 현재 자원봉사 차원이든 소정의 금액이든 여러 상담하는 곳들을 더 적극적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 하나와 두 번째는 이건 이제 영국에서 힌트를 얻은 건데 영국이 이 정서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동안 자살 예방 지킴이 교육 또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보든 말 보고 듣고 말하기와 같은 교육을 온라인판을 만들었는데 20분 아주 핵심만 추려서 20분짜리를 만들어서 요 기간 동안에만 50만 명 이상이 이 방송을 듣고 이제 그 생명지킴이 교육을 단축된 교육을 받으면서 주변에 이제 게이트키퍼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교육을 받았다. 여기에 착안해서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서울 이생명지킴이라는 컨텐츠를 제작해서 생명의 희망 이런 프로그램으로 단축형 온라인형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런 것을 저희가 이제 계획을 짜게 됐고요. 또 세 번째로는 디지털 대면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라는 용어 대신에 저희는 디지털 케어라는 용어 쓰기로 했는데 디지털 마음 돌봄에 접근할 수 있는 챗봇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 챗봇에서 상담 안내와 자살 자가 진단 및 하여튼 그 상담에 연결될 수 있는 이제 비대면 서비스 그리고 여기에 사례 관리를 포함한 어떤 비대면 서비스를 통합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툴을 캐릭터, 툴 어떤 그 매체를 만들어겠다라는 계획을 세웠고요. 네 번째로는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중소상공인 협회랑 배민 아카데미에서 현재 이 고민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보자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실직자나 실업자 또는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 패키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온라인으로 보급하는 거, 유튜브에 기반해서 오프라인도 교육하는 거 이런 거를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전에 이제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협의를 해보니까 심리만 하는 것은 좀 참석률을 낮출 것 같고 심리, 명상, 법률 이러한 4가지 꼭지를 저희가 법률, 심리, 치유, 경제적인 어떤 분야에 대한 코칭 이렇게 해서 4가지 분야로 해서 패키지로 만들어서 접근하는 다시 일어나자 이런 의미에 그다음에 이 비대면 서비스로 가장 힘들었던 분들 중에 하나는 고립됐던 분들인데요. 이 고립됐던 분들과 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 또 이분들이 요즘 그 노인 서비스에서는 또는 유아 서비스에서는 아이패드를 가지고 가서 그 교육을 하거나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하거나 한다고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고립층을 위한 어떤 그 온라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작업을 해서 그걸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 6번째로 저희가 서울에 마주단이라는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생명사랑 주민조직을 만들자라는 작년부터 시작된 조직이 있는데 이 마주단을 조금 더 확대해서 서울은 강하다, 시민은 강하다. 서울 스트롱, 이게 보스턴 스트롱의 약간 표절이긴 하지만 10개 구 정도, 10개 구 정도에 좀 이럴 때 어떻게 집중적으로 자살 예방 행동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팀을 만들어서 사업을 해보는 것을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시장님, 부시장님 또는 서울의 여러 여론 지도자들과 함께 이제 이런 재난 시기에 우울 자살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의
또 컨퍼런스도 연말에 또 개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여러 더 상세한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은 추후에 토의하거나 또 다른 기회에 발표하기로 하고, 지금 우리 박근호 선생님의 좀 거시적인 관점에 앞으로 우울과 자살 예방을 논할 때 갖춰야 될 그런 관점, 또 우리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백종호 선생님께서 재난과 자살, 그리고 또 재난 이후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갖춰야 할 어떤 기본적인 사회적 시스템,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이런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 사실 발표자분들이 얘기가 다 비슷하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자살 예방 정책이라고 하는 게 아주 화려하지 않고, 그래서 걱정했는데 각자의 색깔로 각자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반복되는 얘기로 지겹다 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합니다. 여러 층위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생명, 시민들의 삶을 걱정한다, 그런 차원에서 발표가 잘 된 것 같고요. 일단 지금 4시 8분인데요. 잠깐 10분 쉬고 본격적으로 저희들의 제안에 관한 토론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청취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10분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